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식탁 위에서 들기름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올리는 습관이 실제로 혈당이나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기름은 기름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용유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식탁 자체에 식용유의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걸 대체한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식용유의 비율이 너무 높은 분들,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있는 줄 몰라요. 그 속에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리고 치킨이에요. 튀기게 되면 기름 함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식용유는 냄새도 없고 향도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기름 범벅이로 만든 계란 후라이 먹었다고 기름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숙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소면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기름은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열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업계에 기름을 소분하는 업체들이 엄청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1리터나 2리터 형태로 팔다가 요즘 이렇게 탁 뜯어서 한 입에 탁 먹는, 아침에 한 입 먹는 요런 작게 분류하던 소분, 그런 상품이 인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기름 한 수를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물음표가 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이건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허기가 지면 두 가지 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배가 비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조금 허기가 달래져요. 왜 그러느냐? 사탕을 통해서 그 혈당이라는 게 올라오니까 배가 조금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기름을 먹는 건 혈당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나 공복감을 메꾸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자체의 열량도 높고요.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면서 장에 엉겨붙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름 한 숟갈을 먹는 거는 아침 공복 때 느끼는 그 처절한 배고픔을 약간 완화해 줄 수는 있죠. 거기까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또는 뭐 전문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고 이런 수많은 얘기는 조금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1차 연관성, 2차 연관성, 3차 연관성일 때 한 3차 어디쯤에는 연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침 공복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 드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공복감을 메꾸고 그날 하루에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곁들여 먹는 거로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일단 달걀 후라이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름을 쓴다든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좀 냄새가 나는 기름, 버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첨가해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는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면, 당분과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면만 먹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소면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 살짝 버무려 드시면 의외로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고지혈 또는 나의 아침 그 식사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걀과 소면에 약간의 좋은 기름들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 대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고지혈증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리고라고 부르는 병이 있죠. 첫 번째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요 세 가지를 현대인의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병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먹어서요. 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지혈증, 즉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건 우리 몸 속에 돌아가서 저장돼야 될 기름들이 저장고가 넘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장 못하고 혈액이 계속 갖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쪄서 고지혈증이 되느냐,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냐, 요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이 낮아지면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살을 빼면 고지혈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오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식사량,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을 꼽으신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혈액은요, 죄가 없어요. 혈액은 내가 당을 먹으면 당을 갖고 있고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관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당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은 결과적으로 폭식에서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지방을 먹었다고 지방이 많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소화를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어요.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거 드시고 혹시 다음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좀 냄새나는 변 보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방을 소화하는 한계 이상을 먹으면 장은 소화를 포기하고 그냥 설사로 배출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지방이 기름이 돼서 혈관을 막는 가능성 높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당이 막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흡수하라 그러면 다 흡수시켜요. 잘 흡수합니다. 특히 달달한 맛을 내는 설탕 같은 경우는 흡수율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당으로 저장을 시키는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품은 물론 한 가지를 콕 집을 순 없겠으나 지방이 주가 되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입에서 단맛을 주는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건 음료라고 할 수가 있죠. 탄산음료 아니면 아주 달달한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 이런 설탕이 오히려 더 혈관을 막는 가장 주요한 식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반 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방은 피하고 기름은 먹어라예요.
이게 뭐냐? 지방과 기름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과 기름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두 개가 달라요. 지방은요, 상온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겨울철 추울 때 되면 이렇게 떡지 기름들이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지방이라 그래요. 돼지 기름이라고 안 그럽니다. 돼지 지방이 맞는 말이에요. 자, 기름은 뭐냐면요, 추워도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방과 기름에서는 기름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름에서는 그럼 다 좋으냐? 아닙니다. 기름도요, 정제된 거, 정제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정제된 거와 정제되지 않은 건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름의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올리브유 냄새가 나면 이건 좋은 기름. 근데 냄새를 아무리 맡아봐도 식용유처럼 냄새가 안 나. 이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시면 부엌에 가셔갖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하나 꺼내시고 식용유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요. 식용유로 프라이팬에 잘 두른 다음에 프라이를 한번 한 다음에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요, 똑같이 넣고요. 똑같이 프라이를 해 드셔보세요. 자, 다른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커매. 잘 탑니다. 두 번째, 먹으면요, 프라이가 맛이 없어요. 프라이 그 맛있는 음식에 참기름, 들기름의 향이 들어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프라이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맛없음의 가장 큰 게 뭐냐? 너무 향이지. 참기름, 들기름은 이렇게 살짝 쬐끔 그렇게만 넣어서도 기름을 먹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것들이 비정제 기름들인데 얘들을 냄새가 안 나는 기름처럼 만들어 먹잖아요. 너무 향이 강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물이나 이런 걸로 얘네들을 다 조리하고 삶거나 찌거나 뭐 데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거. 이러면 우리가 먹는 기름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냄새가 주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비빔밥은 맨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추천하시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쓰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혈당, 고지방, 고혈압에 노출돼 있을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차곡차곡 적응이 돼야지만 나오는 병인데 이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쌀밥을 안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인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쌀에 대한 얘기, 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으면 대부분 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얀색 백미, 독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쌀과 밥을 먹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쌀에 대한 역사, 밥에 대한 레시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양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고지혈증 이것을 막을 때 기름이 원인이 아니라 당분이 원인이 되는데 그 당분을 대처하는 최고의 대안은 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쌀밥 한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병들을 조금 더 막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 쌀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뇌졸중 초기 신호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 전조 신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주위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평상시에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측 마비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이 갑자기 생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쪽 팔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측 마비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보통 마비? 그러면 저리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증상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뇌졸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편측 마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종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물건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 팔이 잘 뻗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은 이런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안면마비 증상입니다. 사실 안면마비도 편측 마비에서 얼굴 쪽에 마비가 왔을 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눈치풀이는 게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나 침이 옆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측 마비에서 연장선상으로 얼굴 쪽에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발음이 갑자기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근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것 역시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전체 뇌졸중 환자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가 뇌졸중의 강력한 초기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중 만약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119나 응급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뇌졸중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이럴 때도 119를 부르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외에도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두통, 실신,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편측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와 달리 예를 들면 단순히 두통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뇌졸중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졸중의 고위험군자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대표 음식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등 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어나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늘은 잘 아시다시피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것도 혈전이 뭉치는 걸 막아주고요.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조류를 추천드리는데 우리 식단에서 흔하게 미역이나 다시마가 해당되겠죠. 여기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주고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생선, 마늘, 해조류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선, 마늘, 해조류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가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20대에서 40대까지 몸에 큰 이상은 사실 보통 잘 안 생기시죠. 그래서 젊다고 방심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그때 내가 진작 관리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기본 습관만 잘 챙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점심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면서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피곤함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저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아침 식사를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빵이나 토스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구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과 빵이라도 먹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아침에 빵이라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긴 하지만 뭐라도 빵이라도 먹는 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3끼를 다 못 드시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간 장기간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내가 한 6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2시에 자서 다음날 10시에 일어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은 불규칙하게 같은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해요. 이걸 수면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 같은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10시에는 못 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는 게 좋고요.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 담배는 당연히 줄이거나 건강검진도 귀찮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암이 걸리신 가족력이 있으면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검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1,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요. 요즘은 사실 현대인분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모두들 쌓인 상태인데, 이때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로 풀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20대에서 40대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일단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하잖아요. 이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 항목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 중에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암처럼 만성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택사항에 따라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복부, 혈관 초음파,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전에 했었던 건강검진 결과랑 지금 수치를 꼭 비교해 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습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 또 잦은 음주나 운동 부족, 또 밤늦게 먹는 야식 같은 습관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나 불면,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대에는 건강관리를 미리 하는 게 나중에 비용이나 기간을 훨씬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아플 때 미리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나요? 뇌졸중은 한 번 겪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한 번 생기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 번 끝난 뒤에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인 분들이 짠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고 또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음과 흡연을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버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채소나 과일, 생선, 해조류와 같은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혈압 문제나 아니면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되고, 그냥 한번 검사를 하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 수치가 유지가 잘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휴식, 또 스트레스 받는 습관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도 진료를 보시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재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수치가 떨어져서 안심하거나 한번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안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동, 식습관, 약물 복용, 정기 검진 이런 4가지 요소를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챙기셔야 되고요. 한번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조금씩 꾸준히 장기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